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1입니다. 이 과거 성공의 상징으로 불렸던 갓그랜저 기억하고 계시나요? 이 부자 아빠들의 차였던 1세대 그랜저를 재해석한 7세대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략이 먹힌 걸까요? 공식 사전 계약 없이 대기 고객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자, 어떤 점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가 7세대 그랜저를 공개하고 정식 판매에 돌입합니다. 신형 그랜저는 이른바 갓그랜저의 옛 모습을 36년 만에 새롭게 해석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갓그랜저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전기차와 같은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내외장이 채워져 있습니다. The All New 그랜저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차량인 만큼 실내 공간에서도 고급스럽고 타임리스한 디자인을 보여드리고자 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부드럽고 깨끗한 톤 앤 무드로 디자인했습니다. The All New 그랜저는 과거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의 대전환을 표현할 수 있는 감성적 디자인 요소와 섬세한 고객 경험을 아름다운 비례 속에 녹여냈습니다. 이와 함께 신형 그랜저에는 첨단 신기술도 대거 들어갔습니다. 무선으로 차량 관련 각종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페이와 연계, 세계 최초로 실물 하이패스 카드 없이 유료 도로 통행료도 결제 가능합니다. 6세대 모델보다 전장이 45mm 길어지는 등 차체도 커졌으며 휠베이스와 리어 오버행도 각각 10mm, 50mm 늘려 넉넉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The All New 그랜저의 판매 목표는 올해 연말까지 11,000대, 내년 2023년은 11만 9천 대입니다. 갓그랜저의 DNA를 반영한다는 호불호가 갈릴 선택을 한 현대차의 선택에 시장에 관심이 모입니다. 팍스경제TV 김홍무입니다. 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습니다. 이 구 대표가 디지콜을 통해서 KT의 실적을 눈에 띄게 끌어올리고 있는 만큼 연임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2020년 3월 취임 후 디지코 전환으로 KT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구현모 KT 대표가 연임을 통해 디지코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KT가 구조적으로 바뀌어 새로운 형태의 사업자가 되는 것에 아직 확신이 어려워 연임을 생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자신이 주도해온 디지코 전략을 통해 KT의 매출 성장이 역사상 가장 높았다고 자평했습니다. AICC, 클라우드 IDC, 미디어 컨텐츠, 물류 굵직한 디지코 사업이 성장을 이끌었고요. 또 로봇, 교육, 헬스케어 등이 그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넓어진 운동장에서 올해 사상 최초 서비스 매출 16조 원 돌파가 예상이 되며 이중 디지코 B2B 사업의 비중이 41%가 넘을 만큼 성장해내고 구 대표는 그동안 성과를 낸 디지코 전략의 핵심 요소 AI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입니다. AI 3대 발전 전략으로 초거대 AI 상용화, AI 인프라 혁신, AI 미래 인재 양성을 제시했는데요. 특히 초거대 AI 믿음은 다양한 응용 사례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협업 융합 지능의 장점을 갖췄습니다. KT는 믿음을 상용화하고 산업계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초거대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전문화 도구를 제공하는 등 AI 원팀을 중심으로 초거대 AI를 위한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 대표는 AI가 향후 10년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KT 내에서 1,000억짜리 사업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대개 50개월이었습니다. 근데 AI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몇몇 사업들은 18개월 만에 1,000억짜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결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서비스를 가진 소수 기업들로 집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KT를 비롯해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AI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세계 탑 수준이 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산업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구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KT는 현재 구 대표 연임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후보 심사위원회를 구성, 곧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청년 구직자를 위해 취업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체 사업을 통해 누적 취업자 수 20만 명을 기념하면서 이 서울시와 함께 일자리 박람회를 마련한 건데요. 김하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회자가 내는 문제에 참가자들이 뜨거운 호응을 보냅니다. 진지한 얼굴로 상담을 받는 참가자들도 있습니다. 지난 15일 기업은행과 서울특별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는 유망한 중소, 중견기업의 관계자들과 구직자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2008년부터 기업 구인난과 청년 구직자에 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시작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는 2022년 누적 취업자 수 20만 명을 달성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2022년 참 좋은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올 상반기 디지털 혁신인재 일자리 매칭데이 협업을 시작한 뒤 지속해서 일자리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코스닥 상장사, 서울형 강소기업, 삼성그룹 협력사 등 우수 중소 중견기업 105개사가 참여했고, 그중 56개사는 1:1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구직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취업정보 퀴즈, 도전 취업 골든벨과 채용 트렌드 컨퍼런스 등의 프로그램도 구성했습니다. VR 모의 면접과 AI 면접 체험, 이력서 컨설팅 등 취업 지원 부스와 면접 정장대여,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면접 준비 부스 등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원잡을 통해 기업에게는 구인과 금융 지원, 구직자에게는 AI 일자리 추천, AI 면접 질문 서비스, 이력서 컨설팅 등 다양하게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기업은행과 서울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해서 기업과 구직자 간 연결다리 역할을 할 방침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더 좋은 일자리를 발굴, 지원한다는 구상입니다. 박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가 신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 주력 사업인 철강 사업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2차 전지, 유통 등 신사업을 통해 내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기록하는 회사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배석원 기자입니다. 철강 원자재인 슬래브가 생산 라인에 얹어지고 1200도씨에 달하는 가열 공정 설비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붉게 달궈진 슬래브는 곧장 아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1000도 내외의 열 속에서 수십 회의 아변과 냉각, 절단, 권치 등의 과정을 지나면서 부피는 서서히 줄고 마침내 둥근 모양으로 재탄생합니다. 철강 원자재가 아변 과정을 통과하면 이렇게 선재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연강 선재, 코일 철근 등 제이스코 홀딩스 주력 제품의 생산 모습입니다. 건축과 교량은 물론 일상생활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강 선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옷걸이에서부터 그다음에 호치케스 핀, 그다음에 볼트류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1차 제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 기계 개파는 연간 최대 한 30만 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최근에는 연간 한 8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1964년 제일제강 공업에서 처음으로 올해 3월 사명을 변경한 제이스코 홀딩스. 앞으로는 주력 사업을 기반으로 2차 전지, 유통사업 등 신사업을 통해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저희 제이스코홀딩스 연강선재 사업은 계속 안정되게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수했던 윌링스 본 사업, 태양광 인버터 사업은 안정되게 진행하고, 또 윌링스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소형 배터리, 슈퍼캣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매출을 낼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고요. 올해 3분기 매출은 201억 8천만 원, 누적 매출액은 685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제이스코 홀딩스는 주력 사업과 신사업을 동시 추진하면서 내년에는 매출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 네, 이 제이스코 홀딩스 취재하고 온 산업부의 배석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배 기자, 이 제이스코 홀딩스가 기존의 철강 사업에서 신사업을 지금 막 붙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2차 전지 사업, 유통 사업 등의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은 태양광 전문 기업 윌링스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윌링스는 최근 제이스코 홀딩스가 300억 원을 투자해서 인수한 태양광 전문 기업인데요. 이 회사와 스쿠터 등에 탑재하는 슈퍼 캐패시터 등의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증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는 유통 분야인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선식품 전문 사업부도 최근 신설을 했고요. 앞으로 해외 대형 축산물 가공 업체들로부터 납품을 진행해서 국내 중소형 유통업체와 식당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2차 전지와 유통 사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근데 이 유통 사업 중에서도 보니까 의료기기, 이게 또 이제 눈에 띄네요.
네, 그 부분은 의료기기 전문 유통기업인 라파메딕스와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신사업인데 대표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HPS라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진단 키트인데 이게 향후에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검사에 있어서 완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15분 이내에 간략 간편하게 위내시경을 대체하는 검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신사업 매출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겠죠. 자, 매출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그 진단 키트로는 이미 올해 10월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소화기 내과 쪽 학회를 통해서 홍보할 예정이고 현재 국내 전국에 총판 체계까지 잡아놓은 상태여서 내년부터는 안정적인 매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주력 사업과 신사업으로 내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별도 제이스콜딩스 기준으로 철강 사업 부문에서는 900억을 넘고 신규 사업 부문에 있어서 최소 300억 이상을 달성하면 한 1,200억 정도 최초로 1,000억 매출을 넘어설 수 있는 해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제이스코 홀딩스. 자, 올해 신사업 체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또 이거 인터뷰해 주신 우리 제이스코 홀딩스의 한상민 대표이사죠?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배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환경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만큼 이제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기업들 역시 앞다퉈서 이 친환경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산업부의 박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먼저 보니까 이 대기업들의 진출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어요. 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작년 하반기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까지 버려질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의 양은 약 13억 톤입니다. 우리나라 면적의 1.5배에 해당하는 넓이를 뒤덮을 양이라고 하는데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케미컬, GS칼텍스 등 많은 기업들은 이미 친환경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 글로벌 환경 중시 흐름이 자리한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구체화되는 가운데 친환경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국내 내수 시장, 로컬만 바라보고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잖아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의사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이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는 아직 속도가 늦다 하더라도 해외에 초점을 맞춰서 모든 걸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 유럽연합이 발표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EU 집행위원회가 2019년 6월 발표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는 올 7월부터 시행 중에 있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페트병에 대한 규제입니다. 2025년부터 생산 과정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 하고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유는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 규제를 통해서 페트병, 즉 이제 플라스틱의 이런 사용률을 높여보자는 게 주요 골자인데 우리 정부에서도 뭐 이러한 규제들 있죠? 네, 우리 정부 역시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지난달 20일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을 통한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393만 톤, 그러니까 작년 대비 20%를 감축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움직임까지 봤고요. 자, 이제 기업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나영 기자가 SK 지오센트릭 이 회사를 요즘 취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를 짓겠다 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런 흐름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최근 SK 지오센트릭이 지은 이 단지 역시 앞서 말씀드린 흐름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 지오센트릭은 오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 단지인 플라스틱 리사이클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미 울산에 약 6만 5천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고 완공 시에는 연간 약 25만 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종합단지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3대 기술을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SK 지오센트릭은 여러 기술을 모두 더한 데서 나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네, 이 폐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자, 지금까지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비주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AI 신약 개발 기업인 신테카 바이오의 이병호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한때는 신이 내린 바이오라는 별칭이 있던 기업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같이 보시죠. 신테카 바이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융합한 AI 합성 신약 유효물질 발굴 서비스 STB 클라우드 플랫폼. 특히 회사는 자사에 최적화된 예측 시스템 딥매처를 탑재해 더 정확하고 신속한 신약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STB 클라우드를 통한 계획은 무엇인지 현재 논의 상황 이병호 부사장에게 들어봤습니다. STB 클라우드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준화, 단순화, 그리고 자동화된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nyway, anytime 저희는 원클릭 스타트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좀 더 빨리, 그다음 사용자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함으로써 신약 개발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인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런칭을 했기 때문에 STB 클라우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회사는 지금 한 2개 정도 국내사와 해외사도 있고요. 계속 늘어날 예정이고 그 전에 로컬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협업은 한 10여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약사, 그다음에 바이오 벤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유전체 관련돼서도 저희가 협업을 통해 가지고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알츠하이머라든지 이런 쪽의 바이오 마커를 찾는 그런 쪽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차적으로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신약 시장 자체가 거의 40% 50%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는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저는 24년 말이나 25년 초 정도에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출적으로는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24년이나 25년 초에는 저희가 한 30-40억 정도의 매출을 시작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슈레딩거가 1년에 지금 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킵니다. 소프트웨어로만. 저희 이제 몇 년 지나게 되면 슈레딩거를 능가하는 그런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많은 매출을 일으키기보다는 저희가 국내 신약 개발의 파트너, 국내 신약 개발의 견인차로서 같이 협업하고 같이 진행해서 좋은 물질을 만들어서 같이 프로핏 쉐어링을 하는 형태로 같이 이제 국내 신약 개발을 좀 더 액티베이션 시키고 같이 해서 해외 시장을 두드리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어프로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TB 클라우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처음 출시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앞 단계, 히트 단계에 있어서의 후보 물질을 제안해 주는 쪽을 오픈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드 단계의 것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지금 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로컬에서는 서비스 하고 있는데 자동화되고 단순화되고 원클릭을 통해서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한 단계들 저희가 거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요. 처음의 목적은 저희가 만든 플랫폼 자체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목적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저희가 파이프라인으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파이프라인을 계속 디벨롭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울소셜벤처허브를 운영하며 스타트업 기업들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은 매출 증대와 민간 자본 투자 유치에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박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이를 조립하자 하나의 책장이 만들어집니다. 서울 소셜벤처허브에 입주한 페이퍼팝의 대표 상품 중 하나입니다.
페이퍼팝은 종이로 소파, 서랍 등 친환경 가구를 만드는 회사로 소셜벤처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서울 소셜벤처허브 입주 당시 직원 2명과 연매출 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 서울시 지원에 힘입어 현재 직원 수 22명, 연매출 20억 원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캠코는 서울 소셜벤처허브를 통해 소셜벤처 지원 전문 벤처캐피탈은 물론 엑셀러레이터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다양한 투자 유치 판로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받기 전에 재무회계 관련해서 컨설팅 받았던 게 큰 도움이 되었고요. 올해도 똑같이 재무회계 컨설팅도 받아서 또 다음 투자 라운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소셜벤처허브는 캠코와 서울시가 공동 재원을 마련해 청년과 벤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전국 최초의 소셜벤처 기업 지원 공간입니다. 특히 청년, 벤처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창업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며 초기 스타트업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한 기업만 15곳이며 의료용품과 보조기기 등을 ICT와 결합한 에이블테크와 환경, 교육 등 분야도 다양합니다. 입주 기업들의 매출은 2020년 69억 원에서 올해 135억 원으로 96% 상승하며 누적 매출 31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신규 고용 효과도 활발해져 총 409명의 고용 창출 성과를 이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52개 기업은 약 260억 원 규모의 민간 자본 투자 유치도 성공했습니다.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 투자 유치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요. 데모데이도 하고 IR 준비를 시키기도 하고 또 멘토링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민간 네트워크가 여기 있는 팀들을 만나게 하면서 더 빠르게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 소셜벤처허브가 창업 생태계 구축에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현성입니다. 이 파라다이스 호텔이 이 체험형 전시 등 고객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이 MZ 세대들을 공략하기 위함인데요. 이러한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관람객 비중의 80% 이상이 젊은 층으로 채워졌습니다. 물론 호텔 방문객도 크게 늘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캄캄한 방, 공중의 천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며 신비롭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안개가 가득 찬 뿌연 방에서는 저마다의 모양으로 자리 잡은 길쭉한 유리관 안에서 플라즈마가 빛의 선이 돼 움직입니다.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가 공간을 주제로 선보인 이색 문화 장르인 스페이스 아트 현장입니다. 실제 않은 공간 속에서 가상세계와 같은 온라인 콘텐츠의 자극으로 무뎌진 감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화면 속 온라인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데요. 실제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해보고자 하는 희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채로운 공간 변주를 느끼면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흩어진 공간, 뒤섞인 공간, 흐르는 공간, 확장된 공간 등 총 4가지 콘셉트의 공간에서 세계적인 작가 9팀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안과 밖, 위와 아래, 현실과 미래 등 고정된 틀을 깨고 순간의 감각에 집중하게 합니다. 최근 2030 세대가 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만큼 그들을 공략하기 위해 단순히 보는 전시회가 아닌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볼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요. 지난달 25일 개막 후 보름간 MZ 관람객 비중이 80% 이상에 달할 정도로 초반부터 젊은 층에 많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MZ세대의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시만 해도 80%가 넘는 그 세대가 MZ세대가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차기 전시도 젊은 층, MZ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실 수 있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아트스페이스에서 펼쳐지는 스페이스 심포니전은 내년 3월 26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네, 이상으로 BGM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현장의 소식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